보유 자산의 절반을 김순덕에게 남긴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회의실 안에 울려 퍼지자 세 남매는 동시에 얼어붙었다. 동성그룹 창업주 김도현 회장의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장남 김태준, 차녀 김미라, 막내 김지우는 유언장 공개를 위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장남 태준에게는 경영권, 미라에게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일부가 돌아갔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재산 절반을 김순덕에게 남긴다. 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김순덕. 우리 집안에 그런 이름 가진 친척도 없는데요. 지훈이 비웃었다. 아버지 비서도 아니고 거래처 대표도 아니고 도대체 누군데요? 변호사는 차분히 답했다. 남대문 시장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순간 태준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우리 아버지 자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3천억 원입니다. 그럼 절반이면 1,500억입니다. 지훈이 헛웃음을 쳤다. 국밥집 할머니한테 1,500억이요. 이거 무슨 농담도 아니고. 미라가 날카롭게 말했다. 숨겨둔 여자 아니에요? 태준은 단호했다. 직접 만나보죠. 이야기 시작 전 이 이야기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마음 편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 좁은 골목 안 오래된 간판 하나가 걸려 있었다. 순덕, 국밥. 김순덕은 78살이었다. 새벽부터 국을 끓이고 밥을 짓는 평범한 국밥집 주인이었다. 할머니, 국밥 하나요. 그래, 앉아. 그녀는 늘 하던 대로 국을 떠올렸다. 그때 벽에 걸린 작은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고 김도현 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되면서 시장 상인으로 알려진 김순덕 씨에게 재산 절반이. 순덕의 손이 멈췄다. 가게 안 손님들도 화면을 바라봤다. 자막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김순덕. 순덕은 멍하니 TV를 바라봤다. 김도현. 너무 오래전 이름이었다. 잊고 산 줄 알았고 잊으려고 한 이름이었다. 그날 장사는 손에 잡히지 않았다. 거스름 돈도 제대로 못 챙겨줄 만큼 마음이 흔들렸다. 같은 시각 태준은 회장실에서 시장 골목 자료를 조사하게 했다. 그 여자 평소 누구 만나고 어떻게 사는지 다 확인하세요. 그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다. 반면 미라는 남편에게 판례를 찾아보라고 했고, 지훈은 친구들에게 술잔을 기울이며 투덜댔다. 평생 아버지 눈치 보고 살았는데 죽고 나서도 사람 피 말리네. 하지만 지훈에게는 한 장면이 자꾸 떠올랐다. 어릴 적 아버지가 회식도 미루고 시장 골목에 들른 날. 그때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은혜를 갚아야 할 사람이 있다. 지훈은 그 말을 오래 잊고 살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계속 귀에 남았다. 다음 날 세 남매는 함께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다. 국밥집 문을 열자 따뜻한 국물 냄새가 확 퍼졌다. 태준이 먼저 말했다. 김순덕 씨 맞습니까?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요. 김도현 회장 아십니까? 그 이름이 나오자 순덕의 표정이 변했다. 오래전에 안 적은 있어요. 미라가 물었다. 어떤 관계였습니까?
순덕은 불쾌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재산 절반을 남겼다던데요. 순덕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난 그런 거 몰라요. 태주는 눈을 가늘게 뜨고 순덕을 살폈다. 놀라긴 했지만 탐욕스러운 표정은 아니었다. 우리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언제 연락하셨습니까? 연락한 적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언장에 이름이 올라갑니까? 순덕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사람 하나 살린 적은 있어요. 세 남매는 동시에 시선을 들었다. 태준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말씀해 보세요. 순덕은 국밥솥에서 올라오는 김을 한참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그때가 45세쯤 전이었어요. 나도 젊었죠. 그 무렵 그녀는 시장 통달집 옆 반지하방에서 살고 있었다. 남편은 작은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아이도 없었다. 남은 건 살아야 한다는 마음뿐이었다. 남편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해. 순덕은 돈을 조금씩 모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시장 문을 닫고 집으로 가려던 길에 큰 사고가 났다. 차 한 대가 뒤집혀 있었고, 안에는 피를 흘리는 젊은 남자가 끼어 있었다. 사람들은 몰려들기만 했지 가까이 가지 못했다. 순덕이 먼저 달려갔다. 숨은 붙어 있었어요. 내가 손을 대니까 약하게 움직이더라고. 남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응급수술을 하려면 선금이 필요하다는 말이 돌아왔다. 순덕은 가방을 열었다. 남편 장례를 다시 제대로 치르려고. 몇 년 동안 모아둔 돈이 들어 있었다.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는 돈 뭉치를 내밀었다. 이걸로 해주세요. 부족하면 내가 더 벌어올게요. 의사가 물었다. 가족도 아닌데 왜 이러십니까? 순덕은 담담히 말했다. 가족 아니면 사람 살리면 안 돼요? 그 말에 세 남매 모두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난 겁니까? 태준이 묻자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살았어요. 그 뒤엔요? 병실에서 한 번 봤어요. 그 사람이 고맙습니다라고 하더라고. 순덕은 그 얼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죽을 뻔한 사람의 얼굴. 살아남았다는 안도와 미안함이 함께 있었던 얼굴. 그 뒤로는 못 봤어요. 나는 시장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올라갈 사람이었으니까. 미라가 물었다. 그럼 왜 아버지는 이제 왔어? 그때 박정우 변호사가 들어와 말했다. 그 답은 회장님 영상에 더 있습니다. 그날 저녁 세 남매와 순덕은 김도현이 남긴 마지막 영상을 함께 보게 되었다. 영상 속 김도현은 늙고 야윈 얼굴이었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내 자식들에게, 그리고 김순덕 씨에게. 순덕은 어깨를 움츠렸다. 나는 평생 빚을 안 지려고 살았다. 그게 내 자존심이었다. 그런데 딱 한 번 받고도 갚지 못한 빚이 있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작아졌다. 젊은 시절 나는 성공해야 했고 살아남아야 했다. 그러다 사고가 났다. 그날 내가 죽었다면 지금의 동성은 없었을 것이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흔들렸다. 김순덕 씨는 남편 장례 치를 돈을 내 목숨값으로 써줬다.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나는 부끄러웠다.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지 못했다.
나는 그날부터 성공하면 꼭 그 사람을 찾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회사를 키우고 사람을 쓰고 가정을 꾸리다 보니 세월이 너무 빨리 흘렀다. 그가 낮게 말했다. 찾지 못한 세월은 내게 변명이 아니라 죄책감이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다. 김순덕 씨에게 남기는 돈은 유산이 아니라 빚이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잠시 침묵. 자식들에게 부탁한다. 김순덕 씨를 시험하지 말고, 모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마라. 그럴 자격이 너희에겐 없다. 마지막으로 김도현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순덕 씨, 늦어서 미안합니다. 영상이 끝난 뒤 회의실에는 긴 정적이 흘렀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지훈이었다. 그럼 진짜였네. 미라는 눈을 내리깔았다. 난 아버지가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한 게 더 서운해. 그때 순덕이 처음으로 미라를 오래 바라봤다. 말 못했겠죠. 왜요? 사람은 제일 미안한 일일수록 가까운 사람한텐 더 말을 못해요. 그 말이 모두의 가슴에 남았다. 그날 이후 세 남매는 각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태주는 회장실에서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결과의 사람이 아니라 절망을 견딘 사람이었다는 걸 상상해 보게 됐다. 미라는 어머니 윤정혜를 찾아갔다. 어머니 화 안 나세요. 윤정혜는 차분히 말했다. 내 아버지는 젊을 때 내게 한 번 말한 적이 있다. 내 목숨은 빚진 목숨이라고. 나는 그게 사업할 때 진 빚인 줄 알았다. 그런데 사람 빚이었구나. 미라는 놀랐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정확히는 몰랐다. 하지만 내 아버지가 평생 뭔가 하나를 마음에 두고 산다는 건 알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덧붙였다. 부부라고 모든 걸 다 말하고 사는 건 아니란다. 말 못하는 짐도 같이 안고 사는 게 부부지. 그 말에 미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훈은 혼자 다시 시장을 찾았다. 모자를 눌러쓰고 순덕 국밥에 들어가 아무렇지 않게 국밥 한 그릇을 시켰다. 순덕은 그를 알아봤지만 모른 척했다. 옅게. 아니요, 보통으로요. 국밥을 먹던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젊을 때. 순덕은 국자를 닦다 말고 말했다. 살고 싶어 하던 사람이었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눈이 그랬어. 죽기 싫어하는 눈. 아직 할 일이 남은 사람 눈. 지훈은 그 말을 곱씹었다. 그는 평생 아버지를 무서워했지. 살고 싶어 하던 한 인간으로 본 적은 없었다. 며칠 뒤 태주는 순덕에게 공식적으로 자산 이전 절차를 설명하러 갔다. 하지만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난 그 돈 다 못 받아요. 박정호 변호사가 말했다. 받고 안 받고는 선생님 자유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뜻은 먼저 전달드려야 합니다. 순덕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럼 조건이 있어요. 세 남매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시장에 밥 굶는 사람들 없게 해줘요. 돈 없는 노인들, 혼자 사는 사람들, 병원도 못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밥값, 치료비, 겨울 난방비 같은 데 써요. 그리고 국밥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 가게는 그냥 둘 거예요. 난 여기서 사람들 얼굴 보며 밥 주는 게 좋아.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태주는 몰랐다. 아버지가 남긴 빚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걸. 봄이 오기 전 동성그룹은 공식 발표를 했다. 김순덕 선생님 뜻에 따른 사회 환원 기금 설립. 이름은 동행기금. 시장에서 혼자 사는 노인에게 식사가 지원됐고 병든 상인에게 치료비가 들어갔다. 겨울엔 난방비가 끊기지 않도록 도왔다. 상인들은 수군거렸다. 순덕 할매 덕분에 살았다. 국밥집이 사람 살리는 집이 됐네. 그러면 순덕은 늘 손을 내저었다. 내 덕은 무슨. 살아있는 사람이 서로 챙기는 거지. 어느 날 방송국 기자가 시장까지 찾아와 물었다. 1,500억 원 유산을 받게 되신 기분이 어떠신가요? 순덕은 불편한 얼굴로 말했다. 난 그런 식으로 말할 일 없어요. 기자가 계속 따라붙으며 물었다. 김도현 회장과 특별한 관계였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 순간 태준이 직접 나섰다. 그 질문 취소하십시오. 기자가 놀라 돌아보자 태준은 차갑게 말했다. 고인과 김순덕 선생님의 관계를 함부로 모욕하는 표현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기자는 물러났다. 순덕은 태준을 보며 말했다. 굳이 여기까지 왔어. 태준은 한참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순덕은 처음으로 태준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냈다. 당신 아버지 잘 키웠네. 태준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 남매는 순덕 국밥의 단골이 되어갔다. 태준은 말없이 와서 국밥을 먹고 갔고 미라는 시장 아주머니들과 인사를 나누게 됐다. 지훈은 박스를 들어주고 할머니들 스마트폰을 봐주는 사람이 됐다. 순덕은 웃으며 말했다. 막내가 제일 사람 냄새 나네. 지훈이 웃었다. 그 말 형이 들으면 질투해요. 그럼 형도 사람 되라고 해. 가게 안에 웃음이 퍼졌다. 어느 날 태준은 아버지 금고 안에서 오래된 병원 영수증 사본을 발견했다. 수납인, 이름 김순덕. 그리고 밑에는 손글씨 메모가 적혀 있었다. 목숨값. 잊지 말 것. 태준은 그 종이를 한참 바라봤다. 돈과 계약서 사이에. 아버지는 평생 이 영수증 한 장을 품고 살았다. 그제야 그는 알 것 같았다. 아버지가 그렇게 차갑고 급하게 산 이유를. 그는 성공하려고만 산 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답게 살려고 애쓴 것이었다. 장마가 시작되던 날, 순덕이 가게에서 쓰러졌다. 과로와 탈수였다.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뜬 순덕은 자기 옆에 세 남매가 모두 서 있는 걸 보고 웃었다. 왜 다 와 있어요? 지훈이 울먹였다. 할머니, 우리 놀랐잖아요. 순덕은 피곤한 얼굴로 웃었다.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부턴 대단한 사람 맞습니다. 적어도 우리한텐요. 순덕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내가 오래 살아야겠네. 병실 안에 따뜻한 웃음이 번졌다. 그날 밤 세 남매는 병원 복도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미라가 말했다. 우리 이상하지 않아? 처음엔 그 할머니 원망부터 했잖아. 태준이 조용히 말했다. 그땐 아버지를 돈으로만 봤으니까.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 이제 알 것 같아. 왜 아버지가 평생 은혜를 잊지 말라고 했는지. 태준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우린 그 말을 배웠지만 아버진 그걸 평생 못 갚아서 더 아팠던 거지. 세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를 상속의 주체가 아니라 미완의 빚을 품고 살던 한 인간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겨울이 다시 왔다. 순덕 국밥 앞에는 작은 팻말이 놓였다. 오늘의 선불 식사 있습니다. 배고픈 분은 그냥 들어오세요. 이건 순덕의 아이디어였다. 배고픈 사람은 자존심도 배고프거든. 그 말대로 가게에서는 누가 선불 식사를 먹고 갔는지 묻지 않았다. 시장 경비 아저씨도 폐지를 줍는 할머니도 그냥 조용히 들어와 국밥 한 그릇을 먹고 갔다. 순덕은 늘 같은 말만 했다. 어서 와요. 어느 날 윤정의 여사도 조용히 와서 그 팻말을 오래 바라봤다. 좋은 생각이네요. 순덕이 국을 저으며 대답했다. 배고픈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그런 사람 그냥 보내면 마음이 안 좋아. 윤정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도 당신 같은 걸 보고 살았나 봐요. 순덕이 물었다. 아직도 서운해요? 윤정애는 작게 웃었다. 조금은. 근데 그것도 같이 데리고 살아야죠. 부부란 게 원래 그런 거니까. 순덕도 웃었다. 그 말 맞네요. 두 여자는 더 이상 경쟁자도 의심의 대상도 아니었다. 그저 같은 한 남자의 시간 속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은 두 사람이었다. 마지막 장면. 비가 잠깐 지나간 뒤의 시장 골목. 젖은 바닥 위로 저녁 햇살이 번졌다. 순덕 국밥 문이 열리고 손님 하나가 들어왔다. 할머니, 국밥 한 그릇이요. 순덕이 익숙하게 대답했다. 어서 와요. 그 말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들렸다. 누군가를 살린 사람의 말. 누군가에게 끝내 기억된 사람의 말. 그리고 한 사람의 마지막 빚을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바꿔낸 사람의 말이었다. 가게 한쪽 벽에는 젊은 김도현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아래 문장. 사람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순덕은 국을 떠올리며 작게 말했다. 오늘도 한 그릇 잘 내보내자. 그리고 가게 안에는 국물 냄새와 함께 또 하루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라면 김순덕처럼 큰 돈을 혼자 갖지 않고 나누는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김도현처럼 평생 마음속 빚을 끝내 갚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따뜻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